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같은 7월 30일 전 연맹군들 중 가장 열렬한 마르세유 연맹군 대대가 라 마르세유지가 될 노래를 부르면서 생땅뚜안 포부를 거쳐 파리로 들어왔다. 그 부대들은 로베스피에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리스파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서둘러 국경으로 보냈던 연맹군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 때맞춰 도착했다. 동시에 왕이 사소한 모욕이라도 당하면 파리를 군사적으로 징벌하고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브라운슈바이크 선언문이 유포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 파리는 변함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대답했다. 8월 3일 빼띠용은 국왕의 폐위를 요구하는 47개국 48개주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8월 4일 깽주뱅 구 생땅뚜안법으로는 입법 의회에 진정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만일 의회가 늦어도 9일까지 폐위를 선언하지 않으면 10일 자정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의 연설에서 8월 10일의 혁명, 조르주 르페르브르가 매우 적절하게도 제2차 프랑스 혁명이라고 불렀던 사이에 며칠간 로베스피에르의 입장은 설명할 수 있어도 그의 활동을 정확히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가 마르세유 연맹군과 직접 접촉하고 있었으면 분명하다. 두 달 후 마르세유 연맹군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롤랑 부인의 매력에 끌려 지롱드바에 가담한 바르바르는 심지어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인 파니스가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독재권을 부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파니스는 바르바르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게 된다. 로베스피에르파가 마르세유 연맹군 대표들에게 준비 중인 봉기가 규율과 결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의 지도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바르바르가 호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했다고 보는 것이 더 간단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마라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성취해야 할 때에는 사실상 봉기에 의한 독재라는 마라의 이론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오데온, 현재 파리 입구에 있는 기념 건축물 바르바르 샤를장 마리 바르바르 1767년부터 1794년, 1792년 틸레리공을 습격한 8월 10일 봉기의 주력 중 한 사람으로 국민군 의원으로 선출됐다. 샤를 바르바르 마르세유 연맹군을 이끌고 1792년 8월 10일 봉기에 참여했으며 국민공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국민공회에서는 지롱드바에 가담해 로베스피에르와 맞섰다. 그가 바로 생땅뚜안 포브르의 대규모 양조업자이며 국민방위대 대대장 중 한 사람인 쌍텔이었다. 227조, 앙리오 422조. 그러나 운명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로베스피에르의 관계는 여전히 긴밀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8월 7일 그의 친구 빼띠용이 그를 만나러 왔기 때문이다. 빼띠용은 여전히 로베스피에르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점점 그와 브리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그는 조금씩 지롱드파의 연애로 기울였다. 그는 과거 브리소파 의원들이 하던 식으로 비난을 퍼붓지는 않으면서 봉기를 위한 연맹군의 조치들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었다. 그는 로베스피에르를 찾아와 모든 무장 봉기를 막는 데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베스피에르의 즉각적인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빼띠용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 달 전부터 그는 공정과 의회의 배신을 하려면 민중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우리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7월 11일 이러한 개입의 시한을 설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기질적으로 그는 그 개입이 내전의 형태를 취한다는 생각에 커다란 열의를 느끼지 못했다. 특히 그는 궁정이 준비하고 있는 선제, 공격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즉, 크루브부아와 웨이유의 스위스 병사, 루이 16세의 호위를 맡은 용병들이 8월 4일 틸레리공으로 들어왔고 무장한 수백 명의 특권층이
궁안에 머물고 있었으며 국민 방위대는 파리 사령관인 왕단파 망다 마르크 두 망다 1731년부터 1792년에 의해 부분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였고, 라파에트의 군대는 분견대를 뽕피에뉴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패한 데마 발라는 최악의 탄압에 직면할 것이다. 크루브부아 파리 서부 교외 지역. 따라서 8월 7일 로베스피에르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저지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다 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데 8월 8일 그가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적인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민중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점 우경화하고 있던 의회는 406표 대 224표, 6월 28일에 득표를 넘어서는 5표로 라파예트에 대한 기소법령을 거부했다. 이제는 죽지 않으려면 승리하는 길만이 남아있었다. 8월 9일 로베스피에르는 이미 몸매의 절반 이상 마비되어 요양차 파리를 떠나 있던 친구 쿠통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들에 휘말려 있습니다. 의회는 라파에트를 방면했습니다. 분노한 민중들은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의원들을 뒤쫓았습니다. 오늘은 법으로 루이 16세의 퇴위를 논의하도록 정해진 날입니다. 이 문제는 몇 가지 사건으로 더 연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수령 때문에 기가 질린 의원들은 그들이 내놓은 채의 공적 기한이 도래했음을 잘 알면서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아무 안전조차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저녁 7시경엔 회의를 해산할 것이다. 그러나 동해는 절정에 달했고 모든 것이 오늘 밤에라도 파리에서 가장 큰 소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 드라마의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혁명은 군사독재에 전제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더욱 빨리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자유의 벗들이 사건들을 이겨나고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운명은 프랑스를 음모와 우연에 내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은 파리와 여러 도의 공공정신의 힘이며 우리가 지닌 대의의 정당함입니다. 파리의 구들은 국가 전체의 모범이 될 만한 힘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베르니오는 이후 공기 꼬민이 시청에 자리 잡는 시각에 최초의 마르세유 연맹군이 배신당해 귀족들과 스위스 경사들의 포화를 받아 쓰러지고 있는 시각에 생땅뚜안 뽀브르와 생마르스 뽀브르의 상틸로트들이 브레스트와 마르세유 연맹군들과 형제로 결속하여 툴리를 공략하고 루이 16세를 한날 루이 카페로 만들고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의지를 부르주아 의회에 강요하고 있던 시각에 로베스피에르는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고 비난했다. 뽕피에뉴 우아즈 도에 위치한 파리에 가까운 소도시 공기꼬민 8월 9일 밤 파리의 48개 구에서 각각 3명씩 파견된 구 대표들이 시청에 모여 공기꼬민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합법적 꼬민 시자치기구를 개최했고 8월 10일 봉기 후 입법 의회는 봉기 꼬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카페 987년부터 1428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했던 왕가 루이 16세는 카페 왕가의 한 갈래인 부르봉 왕가의 사람이다. 카페 왕가의 직계가 끊어지자 족보에서 부르봉 왕가보다 손위인 발루아 왕가가 왕위를 잇게 됐다. 그러나 발루아의 직계 남자 혈통이 단절되면서
1589년부터 부르봉 왕가의 남자가 프랑스 왕이 되었다. 부르봉 왕가는 유럽에서 가장 큰 지배 왕조의 하나로 1589년부터 1792년, 1814년부터 1848년에 프랑스를 다스렸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이 결정적인 날의 아침 나절에 로베스피에르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베르니오가 의회의 의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5주 전 자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국왕이 의외로 피신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자신의 보호자들을 저버렸을 때 그가 존경의 포요시와 사가야말로 왕의 비위를 맞추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그날 아침 로베스피에르뿐 아니라 마라와 당통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마라는 그 전에 늘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쉬지 않고 투쟁했다. 당통은 독특하게도 중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시기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후 전날 밤에야 파리에 도착했다. 각자 재능에 따라 맡은 바도 다르다. 앞에서 말했듯이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의 시위나 더더구나 반란을 현장에서 이끄는 데 필요한 재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칭찬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순간 그의 존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발언권을 줄 필요성을 가장 빨리 인식한 것은 그였다. 파리의 봉기를 국민적 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맹군들과 그의 투사들을 결속시킬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낀 것도 그였다. 특히 그는 그 운동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이루어야 할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 모든 점에서 8월 10일 민중의 승리는 그의 승리였다. 그의 손이 그것을 지휘하지 않았다 해도 그의 두뇌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8월 10일 봉기. 1792년 8월 10일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한 민중들이 틸레디궁을 습격했다. 루이 16세일가는 궁에 감금되고 입법의회는 국왕의 권리, 정지를 선언했다. 몇몇 순간의 혁명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수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데 머물렀다는 것은 혁명사가에게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정기작가에게는 더욱더 의미심장한 일이다. 로베스피에르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행적을 매일매일 뒤따르고 그의 모든 행동의 반영과 원인을 세밀히 평가하고 그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분쟁이나 관계를 해명하다 보면 이 드라마의 다른 배우들과 다른 동기들을 영시하고 혁명을 단지 몇몇 선수들이 말을 옮기고 공격을 계산하고 반격을 선택하는 장기 시합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사람마다 다른 재능이 있다.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는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라고 우리를 가르친다. 어떤 순간에 로베스피에르의 재능은 상태를, 알렉산드르 국민방위 대 어떤 표병, 어떤 연맹군 병사, 포브르들의 어떤 쌍킬로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성 이상으로 다른 요인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요인이란 우연이 아니라 민중이다. 8월 10일 봉기에 성공해서 우연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혁명적 봉기들 중 이보다 더 오래, 더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준비된 것은 별로 없다. 그것은 로베스피에르의 뜨는 말에 위대한 정치적 용기, 위대한 지성이 민중의 집단적 의식과 영웅적 행위가 없었더라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로베스피에르의 위대함은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민중을 계몽하면서 민중의 힘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알렉산드르, 샤를 알렉시스 알렉산드르 1759년부터 1825년 파리의 환전업자, 8월 10일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주 18